골목골목에 숨어있는 근현대사를 만나봅니다. 역사 퀴즈쇼, 길 위에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MC 김용필입니다. 요즘 역사체험 탐방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가보셨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지인과 함께 우연히 서촌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녔더니 기존에 갔을 때는 몰랐던 골목골목에 숨겨있는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장소를 가보셨을 텐데 오늘 떠나볼 곳은 가볍게 산책하기 좋고 또 핫플레이스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숨어있는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청계천과 종로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북촌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북촌에 또 일본인들은 청계천 남쪽인 남촌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아름다운 한옥마을로 알려지면서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북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독립운동 해설사 김도경입니다. 제가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고등학교는 1908년 기호학교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중앙고등학교 본관 건물은 겨울연가, 도깨비 등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바로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과 비슷합니다. 이 건물은 근대 건축가인 박동진 선생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박동진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본관과 도서실 등 약 10여 채의 건물을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보셨던 그 사진 중앙고등보통학교의 숙직실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1번 일본 경찰에 대항해 무력으로 항쟁했다. 2번 3.1운동에 쓰일 태극기를 만들었다. 3번 3.1운동을 계획했다. 4번 60 만세운동 예행 연습을 했다. 과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중앙고등보통학교의 숙직실을 복원한 건물입니다. 1919년 1월 교장 선생님이신 송진우, 교사 현상윤 선생은 도쿄의 유학생 송계백으로부터 은밀히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건네받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숙직실에 모여 만세운동을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김규식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은 3.1운동을 계획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촌은 3.1운동과 연관이 상당히 깊습니다. 또 어떤 사적지들이 있는지 북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북촌은 3.1운동이 태동했던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이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유심사 터가 있고요. 또 기독교와 천도교 측이 독립운동에 합의한 행사용 집터도 있습니다. 이 3.1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천도교 중앙대교당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데요. 독립운동 비용을 충당하느라 완공이 몇 해나 늦어졌다고 합니다. 조계사 옆에 위치한 수송공원인데요.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인쇄했던 보성사 자리입니다.
3.1운동 직후 보성사는 일제의 방화로 의심되는 의문의 화제가 나면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보성사 사장이었던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훨씬 이전부터 비밀결사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해왔는데 그들은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 승동교회도 3.1운동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1919년 2월 20일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연비 주축이 되어서 여러 전문학교 학생들이 지도자 회의를 열고 학생 3.1 만세 운동을 계획한 곳입니다. 또 김원벽과 학생들은 3월 5일 서울역 근처에서 2차 만세 운동도 벌이는데요. 이렇게 3.1 운동은 종교계뿐 아니라 학생들도 당당한 주축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태화복지재단 건물입니다. 3.1운동 당시에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이 있던 곳입니다. 이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지도자로 구성된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이곳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3.1운동 당시의 민족 대표들은 탑골공원에 없었습니다. 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따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민족 대표들이 갑자기 독립선언 장소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2번 많은 인파로 탑골공원에 들어갈 수 없어서, 3번 늦게 도착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지막 4번이 비대면 거리두기 행사로 진행하려고. 과연 이 두 번째 문제 몇 번이 정답인지 바로 김도경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은 고종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종의 독살설이 퍼지자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었지요. 자, 민족 지도자들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탑골 공원이 아닌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탑골 공원에 모여 만세 삼창을 하며 많은 군중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3.1운동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촌에서 이 3.1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복궁의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촌, 이 서촌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복궁의 서편으로 갑니다. 청운동과 효자동, 사직동 일대를 가리키는 서촌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수성동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 때문인지 유명한 화가와 문인들도 많이 살던 곳입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이상의 집이 보이는데요. 27살의 요절한 천재 이상의 시와 소설 그리고 수필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들도 바로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단 하나의 시집을 남긴 윤동주도 서촌에 머물렀습니다. 연희 전문학교에 재학할 당시 5개월간 살았던 하숙집터라고 하는군요. 이번에는 화가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을 당한 청전 이상범 선생은 바로 이곳에 청전화옥을 열고 제자들을 기르면서 평생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집은 친일파로 악명을 높은 이완영의 집터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에 앞장섰던 대가로 3,700여 평이나 되는 땅을 받고요. 은사금으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작의 자기까지 받았죠.
그 돈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보다도 4배나 더 많은 땅을 하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집을 갖고 있다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설명하시면 퀴즈가 나왔습니다. 서촌을 가보시면 그 인왕산 자락부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촌 땅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사람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일왕으로부터 이완용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당시 가장 사치스러운 집에 산다고 신문에도 났었던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박중양, 2번 현재명, 3번 한상용, 4번 윤덕영입니다. 저 역시도 이 서촌에 있는 이 사람의 이 집터 예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으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완용과 함께 경술 국적 중에 한 사람인 윤덕영의 집터 벽수산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윤덕영은 한일 강제 병합에 앞장섰던 공로로 일왕으로부터 많은 은사금과 함께 이완용의 4배나 되는 땅을 받았는데 이곳에 조선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집이라는 벽수산장을 짓게 됩니다. 바로 옆에는 벽수산장의 출입문인 기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계단 위 집이 윤덕영이 소유하고 있던 20여 채 중에 한 곳입니다. 조카가 황후로 간택되자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20여 채를 짓고 이쪽에서 살았습니다. 윤덕영이 딸과 사이한테 지어졌던 현재 종로 구립 박노수 가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성 같은 아주 의리아리한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 저런 개인의 저택이 있었다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것도 친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시간 함께 오신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윤 씨 일가 한옥이 또 한 채가 소개가 됐었는데 윤덕영의 첩으로 있던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하죠. 또 이곳 역시도 왕궁의 어떤 건축 양식을 따와서 지었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친일파 중에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친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바로 서촌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촌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문인들의 아지트였다는 한 여관입니다. 이곳은 1930년대에 문을 연 여관으로 2004년에 문을 닫았고요. 그 이후에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36년 한 시인이 문학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네, 이 사람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쓰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신풍특별 공격대원, 전국대원, 전국대원의 푸른 영혼이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로 왔는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보는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것, 소리 있이 내리는 고운 꽃처럼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것,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이 시를 지은 시인을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시인의 다른 시를 소개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국화 옆에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지은 작가와 같은 작가인데 이 같은 시인이 만든 시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친일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자, 김동리라든가 김달진, 오장환 등과 함께 생명파, 동인지 이 시인 부락을 창간한 바로 이 시인. 과연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서정주인데요.
광주 학생운동 기념 시위를 주도하다가 퇴학을 당한 후 철저한 친일파가 됐습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도 많지만 친일 미화 작품도 많은데요. 마쓰이 송장우가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가 되어 사망한 조선 청년의 죽음을 찬양한 시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를 쓰는 친독재 행보도 보였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북촌과 서촌을 여행하면서 자랑스러운 이 3.1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 친일파의 흔적들도 찾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분명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억하고 진실을 제대로 알고 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